한밤중 고요하던 거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양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순간 제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지 몇 달, 아직도 혼자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제 처지를 잘 알면서도 자식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요양원이라니.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핑 돌았을 뿐입니다. 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집 전세 놓으면 요양원 비용 충분히 나와요. 남는 돈은 애들 학자금으로 쓰면 되고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고 대학까지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는 제가 조금 아프다고 내 집마저 계산 대상이 되는 현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 상담했던 어르신들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김 선생,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 자식 믿고 재산 다 줬더니 결국 명절에도 안 온다. 그 목소리들이 귓가를 맴돌며 제 상황과 겹쳐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어보니 참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그 자유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분명 전문 인력이 있고 끼니도 챙겨주겠지요. 그러나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곳은 편안할지 몰라도 자유는 없는 곳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어르신들의 눈빛은 늘 공허했습니다. 몸은 안전해도 마음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요.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잠깐 오실래요? 신혼집이라 좁긴 하지만. 목소리 끝에는 이미 피로와 부담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건 함께하는 생활이 아니라 결국 또 다른 해결책을 미루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밤이 깊어가자 큰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일단 한 달만 체험해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나오시면 되잖아요. 체험이라는 달콤한 말. 하지만 저는 압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수백 명의 사례 속에서 그 패턴을 너무도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노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몸은 불편하고 경제적 상황은 팍팍하며 자식들은 저를 짐처럼 느끼는 지금. 그러나 제 영혼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저 자신을 포기한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영수가 늙으면 서럽다. 하지만 더 서러운 건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거다. 그 말이 그토록 뼈아프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자식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진 분이 계실 겁니다. 한국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15% 이상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43%가 가장 큰 고통으로 외로움을 꼽았습니다. 편의와 안전 뒤에 감춰진 진짜 문제는 바로 마음의 고립인 것입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선택은 내가 한다. 그것이 무너진 자존심을 붙드는 마지막 끈이었으니까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화벨이 울리던 한밤중, 그리고 그 전화가 끝난 순간, 저는 제 인생 후반전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저는 큰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고 손주들은 할머니인 하며 안겼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저는 점점 집안의 손님이 되어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회식이라 늦어요. 어머니, 저도 야근이라 애들 저녁은 냉장고 반찬 좀 데워주세요.
저는 무릎이 불편한 몸으로 손주들 밥을 챙기며 혼자 남은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곁보다는 자기 방에 머물기를 더 좋아했고 며느리의 얼굴에는 피로가 번져갔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 가려다 부엌에서 며느리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 오시고 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남편도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솔직히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300만 원이면 좋은 데 들어간다던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픔이 불편함으로만 들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들조차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 사실 요양원 시설 좋은 곳을 몇 군데 알아봤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아직 요양원 갈 생각 없어.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저는 작은 딸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신혼집이라 방은 좁았지만 처음에는 환영받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며칠 지나지 않아 사위의 눈빛은 굳어갔습니다. 어느 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야? 결혼할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어쩌겠어. 우리 엄마 아프신데. 형네도 힘들다잖아. 그냥 요양원 모시자고 했잖아.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함께 사는 것조차 버거운 짐이 되어버린 현실. 다시 혼자 살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돌봄에 한 달 240만 원. 제 연금 1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적금을 깨서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간병인은 계속 바뀌었고 어떤 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물 한 잔 마시지 못한 채 버텨야 했습니다. 간병인이 있더라도 사생활은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제 집에 상주하며 제 화장실, 제 식탁, 제 시간을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돌봄이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보니 간병비로 240만 원이 나갔습니다. 돈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존엄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현실. 결국 저는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내 말이 맞았다. 혼자 사는 건 쉽지 않구나. 아들은 곧장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요양원 한번 가보시겠어요? 정말 좋은 데가 있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편안함을 얻는 대신 자유를 잃어야 하는 삶. 자식에게 기대는 대신 짐 취급을 당하는 삶. 어느 쪽을 선택해도 존엄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이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비슷한 길을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2%가 동거하는 가족의 눈치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쓰는 노인의 절반 이상이 사생활 침해를 호소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집도 아닌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그 길을 찾지 못한다면 저는 제 삶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 결심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또 하나의 선택지, 인생을 뒤바꿀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양원 문을 처음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거렸습니다. 직원들은 일제히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고 원장은 직접 나와 안내를 했습니다. 김 선생님,
여기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의사 선생님도 매일 방문합니다. 식사는 영양사가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춰 준비하고요.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말만 들으면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은 자꾸만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휴게실 창가에 앉아있던 할머니들의 눈빛, 그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말은 나누고 있었지만 웃음은 형식적이었고 눈동자는 허공을 떠다녔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수백 번 보아왔던 바로 그 표정. 몸은 돌봄을 받고 있지만 마음은 갇혀있는 완벽해 보이는 감옥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는 화려한 감옥이구나. 그 순간 예전에 상담했던 한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더니 석 달 지나니까 명절에만 오더라. 이제는 전화도 잘 안 와. 내가 평생 모은 돈 다 줬는데. 그때는 남의 이야기로 들렸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원장은 자랑스럽게 병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넓은 공간, 깨끗한 화장실, 안전 손잡이. 그러나 제 귀에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어르신의 한숨 소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오지 마.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제 발목을 붙잡는 듯 했습니다. 시설 안내가 끝나자 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추가 서비스는 별도고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연금은 180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들이 곧장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보태드릴게요. 그러나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위해 또다시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굴욕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휴게실에서 뜻밖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상담했던 이 모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선생님도 여기 오셨군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깨끗하고 밥도 잘 나오고. 그런데 자식들이 점점 안 오더라고요. 이제는 명절에도 잘 안 와요.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감옥 같아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고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선생님은 여기 오지 마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아무리 전문 인력이 있어도 제 자유와 존엄을 잃는 삶은 살 수 없다는 결심. 저는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여기 못 살겠다. 아들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 왜요? 시설 너무 좋은데요. 시설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여긴 감옥이야. 차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요양원을 선택지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양원은 분명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모든 어르신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38%가 자율성 상실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습니다. 반대로 집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의 46%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지요. 결국 문제는 시설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택권이 남아있을 때 그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남이 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제가 직접 그린 지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는 다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반드시. 그 믿음이 저를 다음 선택으로 이끌었습니다. 요양원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밤새 서랍 속 낡은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어르신들에게 들은 하소연과
제가 다짐처럼 적어놓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자식에게 경제권 넘기지 말 것. 독립적인 공간 반드시 확보할 것.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붉은 펜으로 써놓은 글자들이 눈앞에서 번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그 약속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냉정하게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요양원, 요양시설. 비용은 평균 월 250만 1,350만 원. 장기 요양보험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다 해도 본인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무엇보다 시간표가 정해진 생활. 규칙은 있지만 자유는 없습니다. 둘째, 요양병원. 의료적 돌봄이 필요할 때 선택하는 곳입니다. 중증 질환이나 재활치료에는 필수적이지만 일상생활은 더 제한적입니다. 평균 비용은 월 350만 500만 원. 장기 입원은 결국 자산을 소모시키는 길입니다. 셋째, 간병인 돌봄. 집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12시간만 해도 한 달 240만 원, 24시간이면 450만 원 이상. 연금 생활자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지입니다. 더구나 간병인이 자주 바뀌면 사생활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넷째, 제가 거의 잊고 있던 길. 바로 복지주택이었습니다. 며칠 후 주민센터에 들른 날, 오랜 동료였던 직원이 포스터를 가리켰습니다. 선생님,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보셨어요? 월세가 아주 저렴하고 어르신들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세 18만 원, 보증금 1천만 원, 무장애 설계, 생활지원사 주 2세 3회 방문.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양원 300만 원, 간병인 240만 원에 비해 18만 원이라니. 내 연금 180만 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무엇보다 내 집 같은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 저는 곧장 안내 책자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고 긴급 상황을 위한 비상벨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생활지원사가 안부를 확인해주니 위험할 때 혼자 방치될 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입주자 대부분이 저와 같은 연령대 어르신들이라 외로움 없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통계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71%가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만족도는 45%에 머물렀습니다. 차이는 바로 자율성과 사회적 교류였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결국 자유를 빼앗아가고 간병인은 경제를 무너뜨리며 자식집은 존엄을 잃게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네 번째 길, 복지주택.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빼야 했고 무엇보다 자식들의 반대가 예상됐습니다. 이미 그들은 제 전세금을 학자금과 사업자금으로 쓰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욕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겠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30년간 일한 경력 덕분에 사회기여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고 당첨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저는 다시 짐짝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선택권은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다는 것. 이제 제 마음은 더 이상 요양원의 높은 담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지도를 손에 쥔 사람처럼 조금은 당당해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만큼은 내가 선택한 길을 걷는다. 입주 심사를 통과했다는 전화를 받은 날, 제 심장은 오랜만에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한 달 뒤 이사짐 센터가 집 앞에 도착했고 저는 전세 계약을 정리한 뒤 복지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새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노인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달려 있었고 싱크대는 낮아져 있어 무릎이 불편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각 방에는 긴급 호출 버튼이 설치되어 있었고 복도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곧 같은 단지에 사는 어르신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단지 내 공원에서 함께 가벼운 체조를 하고 저녁에는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무릎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웃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그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놀라운 건 제 건강 상태도 점점 나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내 작은 건강센터에서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수술 직후에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던 제가 이제는 지팡이 하나로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 따르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환자의 70% 이상이 꾸준한 재활 운동을 통해 1년 안에 독립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 통계 속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봐도 친구들을 초대해 수다를 떨어도 아무도 인상을 쓰지 않습니다. 작은 반기지만 진짜 제 집, 제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안정되었습니다. 월세 18만 원은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전세금 일부를 저축해두어 의료비나 응급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 비용 300만 원, 간병인 비용 240만 원에 비해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상담 모임을 열고 자식에게 경제권을 쉽게 넘기지 마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아들 사업자금 대주고 집까지 넘겼는데 결국 요양원에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 그 자체가 제 삶의 의미였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자식들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세금 얘기만 하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제 생활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딸은 방문해서 제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정말 괜찮네요. 안전해 보이고 친구들도 많으시고 이제야 안심이 돼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노인은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사회에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복지주택이라는 새로운 모델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노인의 존엄과 자유를 지켜주는 선택지입니다. 제가 직접 살아본 결과는 분명합니다. 여기서는 외롭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의 친구들과 웃을 수 있고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다시 태어난 자리다. 복지주택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자 자식들과의 관계에 다시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 민수와 딸 지영이가 동시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전세금 정리된 거 다 쓰셨어요? 첫 질문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보증금 일부는 집 계약에 썼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지. 그러자 민수는 곧장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민지가 곧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해서 혹시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 확장 자금도 조금 필요해서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너희 키우느라 평생 노후 준비 한 번도 못했어. 이제 남은 돈마저 뺏길 순 없어. 순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 지영이마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엄마 재산 노린 적 없어요.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혼자 계시다가 더 아프시면 어떡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걱정은 고맙다. 하지만 진짜 걱정이라면 내 선택을 존중해줘야지. 자식들이 부모의 돈을 마음대로 쓰려 하는 것도, 원하는 길을 막는 것도, 그것도 버림받는 거야. 그 말에 아이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홀로 산다는 것, 때때로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외로움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짐 취급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자식들에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엄마의 돈은 엄마의 것이고 엄마의 삶은 엄마가 책임진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며칠 후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화분 하나를 들고 와서 제 방 한쪽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 눈가가 젖었습니다. 완벽한 자식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늦더라도 깨닫고 변화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4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 돈이 있어야 자유가 있습니다. 재산을 함부로 넘기지 말고 자신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공간의 독립. 자식 집은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일 뿐입니다. 내 방, 내 집이 있어야 비로소 존엄이 지켜집니다. 셋째, 관계의 경계.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선은 필요합니다. 경계가 있어야 서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스스로의 책임.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이 4가지 원칙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저의 피와 눈물이 담긴 결론입니다. 복지주택에서 6개월을 살고 있는 지금 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며 진심으로 제 안부를 챙겨줍니다. 더 이상 돈 얘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제 선택을 존중하고 오히려 배운다고 말합니다.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경계를 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노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답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야 그 답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복지주택에서 산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이웃들과 함께 산책하며 웃을 수 있게 되었고, 단지 내 도서관에서 또래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작은 상담 모임도 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은 제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외로울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매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가끔은 함께 반찬을 만들어 나누기도 합니다. 작은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퍼질 때 그 따뜻함은 요양원의 화려한 시설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라는 확신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든 책을 읽든 친구를 초대하든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 공간에서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이고 존엄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세 갈래 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 간병인, 자식집. 그러나 그 길은 모두 제 자유를 앗아가고 제 존엄을 무너뜨리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네 번째 길, 복지주택을 선택함으로써 저는 다시 제 삶을 찾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는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간병인도, 시설도 아닙니다. 나 스스로 준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배운 교훈은 단순합니다. 노후는 자식이 아닌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은 제 인생을 다시 세운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누군가는 지금 저처럼 흔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돈 문제에 갈등하고 외로움에 잠 못 드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선택하면 우리 모두는 당당한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내 삶은 내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사랑하는 배우자의 이름이 순간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던 적 말입니다. 불과 몇 초일 뿐인데 그 순간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이제 나도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50세를 넘기고 60세, 70세를 지나면서 이런 순간이 더 잦아지면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죠.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 해오면서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괴롭히는지 직접 보아왔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의사로서 첫 진료를 나갔을 때 환자의 이름을 순간 기억하지 못해 어색하게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름이라는 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기억,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끈이 조금씩 느슨해지면 우리는 마치 삶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듯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마 손주의 이름이 한순간 떠오르지 않아서 당황한 적 있으실 겁니다. 손주가 까르르 웃으며 할아버지, 제 이름이 뭐예요? 라고 장난스럽게 물을 때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찬물이 쏟아지는 듯 놀라셨을 겁니다. 이런 두려움 이대로 두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단 3분, 아침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마 마사지 습관이 우리의 뇌를 깨우고 기억력을 되살리며 치매의 그림자를 멀리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겨우 이마를 문지르는 것만으로 그렇게 큰 변화가 가능하단 말인가? 그러나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그 효과를 직접 보았습니다. 저의 경험과 여러 연구가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학적 사실만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이 보여준 눈빛, 삶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배운 교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다리이자 오늘을 살아갈 힘입니다. 손주와 함께 놀던 순간, 배우자와 함께 걸었던 산책길, 부모님이 해주신 따뜻한 밥상. 이런 소중한 순간이 모여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기억이 희미해지고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약속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삶의 색깔은 아직 지켜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출발이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내 두 손과 3분의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 저는 강연을 할 때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누구입니까? 배우자의 미소일 수도 있고 손주의 해맑은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함께 이름도 선명히 떠오르는 삶,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길을 함께 찾아가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체험한 실제 변화의 기록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감하고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면 잠시 그 불안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10여 분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기억과 뇌, 그리고 삶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켜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과학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단순한 이마 마사지가 기억력과 치매 예방에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단순히 따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이해하면 습관은 오래갑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변화를 느끼고 뇌가 반응하는 걸 알게 되면 저절로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뇌 속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봅시다. 이마, 바로 아래에는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전두엽은 생각, 판단, 계획을 담당하는 두뇌의 사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해마가 있습니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기억으로 저장하는 창고이자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편도체인데 이곳은 감정을 다루고 불안과 두려움을 조절합니다. 이 세 부위가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의 기억과 감정, 사고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류가 줄고 신경이 약해지면서 이 균형이 깨집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연구에서 5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분간 이마 마사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혈류량이 25% 증가했고 산소 포화도가 15% 개선되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그 변화가 삶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는 직접 경험해 본 분들이 잘 압니다. 어떤 분은 머리가 개운하다라고 했고 또 어떤 분은 신문을 읽다가 단어가 더 쉽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뇌의 기능이 실제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아침 이마 마사지를 꾸준히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개월 뒤 기억력 검사에서 평균 20%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능력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치매 예방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손주의 졸업식, 친구와의 즐거운 대화, 아니면 오래된 노래를 함께 부르던 그 순간일 수도 있겠죠. 이마 마사지는 단순한 피부 자극이 아니라 이런 기억의 창고를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저는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이 효과를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82세의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는 게 낙이었지만 점점 글자와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단어가 눈앞에 있는데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늙은 걸까요? 라고 하실 때 그 한숨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약 대신 아침마다 3분 이마 마사지를 권했습니다. 2주 뒤 그는 밝은 얼굴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신문 읽다가 단어가 생각 안 나도 잠시 눈을 감고 있으면 기억이 돌아와요. 작은 변화 같지만 그분께는 자존심을 되찾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마 마사지의 힘은 단순한 이완이 아닙니다. 뇌 속 깊은 곳까지 신호를 보내 혈류를 늘리고 산소를 공급하며 신경세포를 자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파도 바뀝니다.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하는데 이 두 가지는 집중과 안정, 학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3분간의 자극으로 알파파가 35% 늘어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뇌가 더 선명하고 맑게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은 이미 손상된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쇠퇴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뇌는 놀라울 만큼 유연합니다. 적절한 자극과 혈류 공급이 있으면 신경망은 여전히 새롭게 연결되고 강화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마 마사지는 바로 그 신경가소성을 일으키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불안한 그림자가 조금은 사라지지 않으셨나요?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실제 환자와 과학적 연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어디서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과학적 배경을 토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실제 환자들의 더 깊은 이야기를 통해 이 변화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곧 공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마 마사지가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의학적 수치나 그래프보다 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가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구 논문이 아무리 뛰어나도 직접 웃으며 이야기하는 환자의 목소리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79세의 박영희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늘 동네 모임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나누는 걸 즐기셨지만 점점 대화가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이야기가 중간에 끊기면서 주변에서 괜찮으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손주가 장난스럽게 할머니, 제 이름 아시죠? 라고 물을 때면 그 웃음 뒤로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박사님, 저 이제 치매가 오는 건가요? 너무 두려워요. 그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약 대신 작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매일 아침 세수하신 뒤 따뜻한 손으로 이마를 3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그리고 손주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한 달 뒤 박영희 할머니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친구들 이야기에도 잘 끼어들고 손주들 생일까지 다 챙겨요. 밤에 잠도 잘 와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미소 속에는 단순한 기억력 향상을 넘어 삶에 대한 자신감이 되살아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의 마음과 가족의 행복까지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다른 환자, 82세의 박영철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문 속 단어들이 흐릿해지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단어가 눈앞에 있는데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싶어 서글퍼요. 라고 한숨을 내쉬셨죠. 무엇보다 속상했던 것은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요즘 기억력이 왜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같은 권유를 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펴기 전 3분간 이마 마사지를 해보세요. 따뜻한 손길로 전두엽과 해마를 깨워주는 겁니다. 2주 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젠 신문을 읽다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도 잠시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납니다. 손주들이랑 대화할 때도 덜 멈칫해요. 그분의 미소 속에는 단순한 뇌 기능 이상의 변화, 삶의 품격과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75세의 최순자 할머니는 손주 걱정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잘하는지, 혹시 친구와 싸우지는 않는지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저는 수면제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3분 이마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손주의 얼굴을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는 밤에 꿀잠처럼 잠이 와요. 낮에도 마음이 편해서 손주와 깔깔 웃으며 놀아요. 라며 환한 얼굴로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마 마사지는 단순히 기억력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까지 다독여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78세의 김민우 할아버지는 장기두기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장기판 앞에서 다음 수가 떠오르지 않아 멍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멈칫하는 순간마다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저는 권했습니다. 장기 두기 전에 3분만 이마 마사지를 해보세요. 3주 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장기도 잘 두고 친구들 이야기도 놓치지 않아요. 경로당에서 장기왕 소리까지 듣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작은 습관이 삶의 자신감을 되돌려준다는 것.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행복, 삶의 질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손주가 웃으며 이름을 부르고 친구들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밤에는 걱정 없이 편안히 잠드는 삶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창한 약이나 치료 없이도 가능하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마 마사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열쇠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침마다 3분 따뜻한 손으로 이마를 어루만지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간이 쌓여 어느 날 거울 속에 활기찬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습관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오랜 세월 의사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느낀 깊은 통찰과 분석을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단순히 이마 마사지를 하면 좋다라는 처방을 넘어 왜 우리가 나이 들면서 기억을 잃어가고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를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두려움의 악순환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기억이 희미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다시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스트레스를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아지면 해마가 약해지고 결국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는 단순히 기억이 줄어든다는 현상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불을 붙여 더 크게 만드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마 마사지는 바로 이 고리를 끊어줍니다. 따뜻한 손길과 호흡을 맞추는 동작이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자율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그 순간 뇌는 다시 균형을 찾고 기억은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나이가 들어도 뇌가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뇌과학의 최신 연구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세포는 끊임없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경험에 따라 재구성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작은 자극, 작은 습관을 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뇌구조를 바꾸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의사로서 약보다 습관이 강하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약은 일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부작용이나 내성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습관은 몸에 스며들어 스스로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아침에 이를 닦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면 기억력 관리도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마 마사지는 돈도 들지 않고 어디서든 가능하며 가족과 함께 나눌 수도 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저는 또한 이마 마사지의 힘을 단순히 의학적 관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와 삶의 존엄이라는 더 큰 그림에서 바라봅니다. 기억이 흐려질 때 우리는 단순히 단어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손주의 이름을 불러줄 수 없는 순간, 배우자의 미소 뒤에 숨은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의 존재감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을 지킨다는 건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저는 그 점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강연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마 마사지는 뇌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선물이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뇌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을 떠올리며 마음을 정돈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마사지를 하면 머리도 맑아지지만 마음이 편해져요. 손주 얼굴을 떠올리면 하루가 달라져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마 마사지가 단순히 기억력만이 아니라 행복한 삶 전체를 바꾸는 열쇠라는 걸 다시금 확인합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젊을 땐 보이지 않던 삶의 본질, 관계의 소중함, 건강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더 건강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작은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나도 변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 3분의 작은 습관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쌓이는 작은 변화가 모여 어느 날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매일 한 숟가락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이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선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려움과 체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실 것인지, 아니면 작은 희망을 붙잡고 변화를 만들어 가실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또 인생을 먼저 걸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용기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침 3분 이마 마사지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결심이 여러분의 뇌와 마음,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맞닥뜨리는 놀라운 변화와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저는 환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느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꼭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의외의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곤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억과 치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늦었다, 되돌릴 수 없다 라고 체념하시지만 그 체념의 끝에서 오히려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어느 80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가 손주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라는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사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초기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처방전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침마다 3분 이마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손주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이건 약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지만 3달 뒤 다시 찾아온 할머니의 얼굴은 놀랍도록 환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가족 모임에서 대화도 놓치지 않고 손주 생일까지 기억해요. 어제는 손주와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었어요. 그 순간 치매라는 그림자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라는 것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반전을 발견합니다. 치매는 단순히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늦추고 이겨낼 수 있는 상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의사로서 저도 젊은 시절에는 치매라는 단어가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오히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치매의 속도를 늦춘다. 이마 마사지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자 실제 삶에서 효과가 나타난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7세 정미경 할머니는 늘 모임을 좋아하셨지만 대화 도중 말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아져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이마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뒤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모임에서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요즘 젊어졌다고 해요. 그녀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거리를 두었지만 결국 작은 습관 하나가 세상과의 연결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은 거창한 병원 치료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실, 부엌, 세면대 앞에서 바로 아침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수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서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바로 그 순간 뇌의 혈류가 달라지고 기억의 문이 열리며 삶의 자신감이 다시 피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의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때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말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눈빛 속에서 그 반전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단 3분의 실천으로 여러분도 새로운 이야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 팁이나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을 지켜내는 지혜이자 나와 가족을 위한 작은 결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와 가족을 만나며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침마다 3분 이마 마사지를 하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이미 여러 사례와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습관은 기억을 지켜주고 치매의 속도를 늦추며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더 나아가 가족과의 대화를 즐겁게 만들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아줍니다. 여러분이 손주에게 당당히 이름을 불러주고 친구들 앞에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순간 그 자체가 삶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은 바로 스스로 만든 습관입니다. 이마 마사지는 돈이 들지 않고 장소의 제약도 없으며 부작용도 없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아침마다 3분 따뜻한 손으로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가족을 떠올린다면 한 달 후, 3달 후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이를 기준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또렷하게 살고 미래를 더 당당하게 맞이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수많은 환자들의 눈빛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를 단순한 지식으로만 두지 마시고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 세수 후 3분, 거울 앞에서 이마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려 보세요. 그 시간이 쌓여 여러분의 뇌와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건강의 지혜, 특히 깊은 잠을 선물하는 특별한 5분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되는 순간 삶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가족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고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비용 결제를 재촉합니다. 그런데 손에 꼭 쥐고 있는 통장을 내밀었음에도 은행은 단호히 말합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인출이 어렵습니다. 그 순간 가족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분명 내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는 통장인데 비밀번호도 알고 도장도 가지고 있는데 왜 단 한 푼도 꺼내 쓸 수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다가 실제로 겪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건 드라마 속 장면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저는 은행 창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경험자로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가장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치매 진단이 내려졌을 때, 혹은 예고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통장 속에 돈은 충분히 있었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그 순간 가족은 단 한 푼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족들의 표정은 똑같았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절망 어린 탄식.
우리 사회는 분명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모든 걸 함께 나눈다고 믿지만 금융의 세계에서는 그 믿음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단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닥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병원에서는 수많은 환자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응급실에 실려가며 이 중 상당수가 장기간 치료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가정은 우리 집은 괜찮겠지 하며 아무 대비 없이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밤 갑자기 누군가 쓰러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비 결제를 위해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긁는 순간 사망자 명의 계좌라는 이유로 사용이 차단된다면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집 거실에서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80대 어르신이 평생 모아둔 5천만 원이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돈으로 어머니 치료비를 내고 싶어 했지만 이미 치매 초기 진단이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출은 거부되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개인 대출을 받아야 했고 치료비 마련에 허덕였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내 돈인데 왜 내가 못 쓰고 내 자식도 못 쓰는 겁니까? 이 절규 속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돈은 분명 내 이름으로 모아왔고 내 가족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인데 제도 앞에서는 그것이 철저히 가로막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행은 절차만 따릅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그 누구에게도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법이고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정은 차갑고 가족의 눈물은 뜨겁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아무리 애원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데요. 도장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 신고가 들어가면 그 즉시 모든 계좌는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체크카드 하나 긁는 것도 불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어제까지는 내 돈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법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돈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일하고 저축하며 가족을 위해 돈을 모읍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급박한 순간 그 돈은 내 손에 닿지 않습니다. 마치 은행의 금고 안에 갇혀버린 듯 오히려 나를 배신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내 돈인데 왜 내가 못 쓰게 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면 당신 역시 언젠가 같은 절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답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금융 지식을 넘어 실제로 내가 내 돈을 지키고 가족이 위기 속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수많은 가정의 사례, 그리고 수십 년 금융인으로서 쌓아온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도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만 한다면 내 가족은 절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단 한 장의 서류, 단 한 번의 은행 방문이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는 평생 모아온 당신의 재산이 진짜로 당신과 가족을 위해 쓰이도록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은행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비밀을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내 돈을 내 가족조차 꺼낼 수 없는지, 그 냉혹한 이유와 숨겨진 진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금융실명제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3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한국 금융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누구의 돈인지, 어떤 거래가 오가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사기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위급 상황에서 가족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입원합니다. 통장에는 수천만 원이 있지만 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 하면 은행 직원은 서류를 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합니다. 위임장이 없으시다면 절차상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도장을 가져와도 은행은 절대 돈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은 본인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계좌는 그 즉시 동결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가족인데 왜 안 됩니까? 남도 아니고 아들인데, 딸인데, 배우자인데 왜 돈을 못 꺼내죠?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가족관계보다 중요한 건 법적 효력입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법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 관련 금융민원 중 약 40%가 가족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도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그 벽 앞에서 눈물 짓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치매 진단입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라 판단 능력 상실로 법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이 내려진 순간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조차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미리 위임장을 써두셨습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에 치매 초기 진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은행은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은 돈을 쓸 수 없었고 어르신의 치료비는 다른 방법으로 조달해야 했습니다. 사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사망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계좌는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며칠만 더 쓰면 안 될까요? 카드 한 번만 긁어도 되지 않나요? 이런 부탁은 소용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의 돈을 가족이 쓰는 것은 부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남은 길은 오직 하나, 복잡한 상속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길고 지칩니다. 가족 간 의견이 갈리면 재판으로 이어지고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병실에서 환자가 누워있고 가족이 은행 창구에서 눈물 흘리며 호소하지만 규정은 단호합니다. 그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가슴도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미리 단 한 가지 준비만 해두셨더라면 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는 사실을요. 이쯤에서 저는 당신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통장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그 돈은 정말 필요할 때 가족이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쓰러지는 순간 차갑게 동결되어 버릴까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법은 가족의 눈물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절차와 규정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상황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내 돈이 내 가족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움직이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누가 미리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하지만 그 후에는 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그 한마디를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듣고 있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내 돈을 내 가족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방법과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까지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단순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삶과 직결되는 생존 전략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벽을 넘어설 수 있는지 3가지 구체적인 해답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이 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단지 은행은 먼저 알려주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은 제가 창구에서 직접 보고 배운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중 단 하나만 해도 위기의 순간 가족이 눈물 흘리며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거래 위임장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본인이 건강할 때 은행에 가서 내가 못 움직이게 되면 이 가족이 대신 내 계좌에서 돈을 쓸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죠. 은행 직원 앞에서 본인과 위임받을 가족이 함께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밀번호도 알려줬는데 왜 굳이 이런 문서가 필요하죠?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은행은 절대 비밀번호나 도장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위임장의 장점은 간단명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면 이미 써놓은 위임장도 법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은 지금 정신이 또렷할 때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동명의 계좌입니다. 하나의 통장을 2명이 함께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이 동시에 적혀 있는 계좌라면 아버지가 쓰러져도 아들은 자유롭게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급한 병원비나 생활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홀로 살면서 혹시 쓰러졌을 때를 대비해 딸과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몇 년 뒤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딸은 망설임 없이 그 계좌에서 돈을 꺼내 병원비를 냈고 덕분에 치료가 늦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상대방이 내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가족과만 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 후 상속 과정에서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많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금자 사전 지정 제도입니다. 아직은 생소한 제도이지만 일부 시중은행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내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했을 때 계좌의 돈을 누구에게 쓸 수 있도록 맡기겠다는 의사를 미리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쓰지 못하게 될 경우 이 돈은 큰딸 김미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은행에 지정해 두는 것이죠. 이 경우 나중에 유언장이나 법원 절차 없이도 지정된 가족이 바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 모든 은행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히 거래은행에 전화해 확인하면 참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단순히 제도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게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던 수많은 고객들의 경험이 담긴 실전 해법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가족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위임장을 꺼내 보여주었고, 누군가는 공동명의 계좌에서 바로 돈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가족은 늘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이럴 줄 몰랐습니다. 라는 한마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건강할 때, 지금 판단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매 진단이 내려지면, 의식이 잃으면 법적으로 모든 권한은 이미 사라집니다. 그때는 위임장도, 공동명의 계좌도, 사전 지정 제도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 내일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검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자신도 모르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응급실 통계는 말합니다. 노인의 절반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응급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괜찮겠지 하며 미루는 것은 사실 내일의 위기를 더 크게 키우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 대비 없이 위기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단 한 번의 준비로 가족의 눈물을 막을 것인지. 은행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위임장, 공동명의 계좌, 예금자 사전 지정 제도. 이 중 단 한 가지만 해두어도 당신의 가족은 절망 대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치매, 뇌졸중, 갑작스러운 사고. 그 순간부터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조차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우리의 기억이 사라지고 의식이 끊겼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 방어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두려움부터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혹시 내가 기억을 잃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매는 단지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살아있어도 내 재산에 대한 권한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내가 미리 써두었던 위임장도, 가족과 함께 만든 공동명의 계좌도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후견인 지정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제도가 바로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은 가족이 법원에 신청해 법적으로 재산 관리 권한을 위임받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스스로 판단을 못하게 되면 법원이 아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대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서를 내고 의사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목록, 인감증명 등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신중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최소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딸이 치매 어머니의 병원비를 인출하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니 이제는 후견인 절차 없이는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딸은 법원에 성년 후견을 신청했고 판결까지 7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병원비는 대출로 충당해야 했고 가족의 삶은 불안과 빚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이 된 이후에도 모든 게 자유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큰 금액을 인출할 때마다 법원에 보고해야 했고 1년에 한 번은 재산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돈을 쓰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이 말 속에는 가족들의 답답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성년 후견 제도는 그만큼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누군가 치매를 핑계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며 본인의 재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많은 가정에서 더 큰 피해와 갈등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성년 후견은 보통 치매 진단 이후 환자가 스스로 의사 표현을 못할 때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현실 앞에서 허둥대고 긴 절차와 복잡한 서류 앞에서 지쳐갑니다. 그래서 더 현명한 방법은 미리 가족과 대화하고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판단을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을 후견인으로 세워달라. 이런 합의가 가족 간에 있다면 절차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으로 가면 그 비율은 30% 가까이 치솟습니다. 즉, 내 주변 10명 중 1명, 80세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치매를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가족, 나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습니다. 오래 사는 건 축복이지만 동시에 치매를 겪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치매가 오더라도 내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비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분명 불편합니다. 절차는 길고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자유롭게 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있기에 가족은 합법적으로 환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 장치도 없다면 그 돈은 수년간 계좌에 묶여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치료비가 부족해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치매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년 후견 제도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치매가 오기 전에 더 자유롭게 미리 준비할 방법은 없을까? 맞습니다. 바로 그 대안을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년 후견보다 더 부드럽고 내 뜻을 더 명확히 남길 수 있는 방법. 가족 신탁과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내가 끝까지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단지 병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온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성년 후견제도가 마지막 방어선이라면 그 이전에 내가 내 뜻을 분명히 남기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바로 가족신탁과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마무리한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먼저 가족신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탁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미리 맡기고 어떻게 쓰이길 원하는지 법적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오직 내 병원비로만 쓰고 남은 금액은 손자 교육비로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정해두는 것이죠. 한 어르신은 혼자 살면서 언젠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통장돈은 내 치료비에만 써라. 다른 데 쓰지 마라. 말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적으로 가족신탁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안에는 자신의 전 재산과 뜻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그 돈을 어머니의 치료비에 사용했고 남은 금액은 약속대로 관리했습니다. 가족신탁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내 의사를 법적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니라 계약으로 남겨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제간 다툼을 줄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탁을 만들려면 일정한 절차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소송이나 갈등에 비하면 그 비용은 훨씬 작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돈이 내 뜻대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입니다. 이름은 길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내가 더 이상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미리 남겨두는 문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기계에 의존해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가족은 의사의 질문 앞에서 무너집니다. 연명치료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서류가 없다면 가족은 본인의 뜻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죄책감 속에서 계속해 주세요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결국 환자는 원하지 않았던 연명치료를 받으며 가족은 눈물 속에서 고통을 이어갑니다.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기관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은 무료이고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답게 살 수 없으면 그때는 그냥 보내달라. 또 다른 분은 나는 끝까지 치료를 받고 싶다. 끝까지 살아내고 싶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이든 그것이 내가 직접 결정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오랜 세월 일하면서 느꼈습니다. 돈보다 더 무거운 건 결국 마음이라는 것을요. 재산 문제로 다투는 가족도 많았지만 사실 그 근본에는 부모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명확하게 신탁이나 의향서를 남겨두셨다면 갈등은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란 결국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 내가 모아온 돈, 그리고 내 삶의 마무리까지. 그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정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가족신탁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마지막까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겨진 가족이 눈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제도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준비로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준비들을 실제로 어떻게 정리하고 남길 수 있을까요? 위임장, 공동명의 계좌, 신탁계약서, 의향서. 이 모든 걸 흩어놓으면 가족은 결국 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인생 정리 파일, 생애 설계 폴더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위임장, 공동명의 계좌, 예금자 지정, 성년 후견, 가족신탁,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그런데 이런 준비를 아무리 해두어도 흩어져 있다면 위기의 순간 가족은 여전히 당황합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보호자분,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서랍 속을 뒤지고 어디에 넣었는지 몰라 하루 종일 은행과 관공서를 전전하는 가족.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피해야 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꼭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애 설계 폴더, 흔히 말하는 내 인생 정리 파일입니다. 생애 설계 폴더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집 안 서랍에 넣어 둘 얇은 파일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당신의 평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첫 장에는 내 대한 기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자주 다니는 병원과 주치의 연락처, 평소 복용하는 약 목록. 이 간단한 정보만 있어도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훨씬 정확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금융 관련 정보입니다. 내가 가진 통장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예금과 적금, 보험과 연금 상품은 무엇인지, 언제 만기인지, 담당 은행 직원의 연락처까지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통장 사본을 복사해 넣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가족은 더 이상 은행 지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적 문서들입니다. 미리 작성해둔 금융위임장, 공동명의 계좌 약정서, 가족신탁 계약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심지어는 간단한 자필 메모라도 반드시 넣어두어야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나는 내 재산을 큰아들에게 맡기되 손주 학비에는 꼭 쓰도록 해라 라고 송을시로 남겨두셨습니다. 정식 유언장은 아니었지만 그 한 장의 메모가 형제들 간 다툼을 막아주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치매나 의식불명 상태 이후를 대비한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후견 신청 서류, 법원 판결문, 의료 소견서 등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들은 훗날 가족이 병원이나 법원과 소통할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락처입니다.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내 통장을 알고 있는 가족은 누구인지, 상담했던 변호사나 금융 담당자의 이름과 번호는 무엇인지. 이 정보를 정리해두면 가족이 당황하지 않고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만드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파일 하나가 가족에게는 몇 달, 몇 년의 혼란을 막아줍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파일을 준비한 어르신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인다.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생애 설계 폴더는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흔적, 그리고 가족을 향한 마지막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혹시 나도 한번 정리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을 가진 이유일 겁니다. 여기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장의 종이로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내일 당신과 가족의 삶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끝까지 지키는 방법이자 가족이 눈물 대신 안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준비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돈은 은행의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모아온 삶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반드시 당신과 가족을 위해 쓰이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